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습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주의보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모두 수분 보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폭염, 폭우, 우박까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부터 엘니뇨 현상까지 몸살 앓고 있는 지구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떡하죠? 지금부터라도 나 먼저부터라도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환경보호하는 건 어떨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모여서 나중에는 큰 효과가 일어날 거거든요.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 전시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 나온 작품과 작가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프닝 곡에 이어서 첫 번째 곡은 쿨의 해변의 여인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오셨는데요.
이 노래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여름철 피서 떠나거나 바캉스 떠나는 날 꼭 듣고 싶은 시원한 노래죠. 신나기도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번 주에 새로운 시대 나에 대한 관심 파트에서 여러 작가들을 만나봤는데요. 고야의 X선 사진 이야기부터 여성들과 남성들의 유행을 이끌었던 로코코 시대 옷과 남성들의 하얀색 가발 얘기도 나눠봤고요. 저번 주에 토머스 게인즈버러, 데이비드 윌키, 또한 토머스 로렌스에 대해서 얘기해봤죠. 카라바조의 자극적이고 좀 무서워 보이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작가 디에고 벨라스케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의 작품 시녀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처음 알아볼 작가는 렘브란트 판 레인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렘브란트 판 레인의 63세의 자화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밑에는 이러한 설명이 있는데요. 렘브란트는 프로테스탄트 국가였던 네덜란드에서 활동했습니다. 직접 이탈리아에 가본 적은 없지만 판화나 다른 동료로부터 이탈리아 미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1640년대 암스테르담 최고의 인기 화가였으나 이 자화상을 그릴 때는 이미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렘브란트가 죽기 몇 달 전 그린 자화상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얼굴에 집중해 물감을 두껍게 발라 얼룩덜룩한 피부, 숱이 적어진 눈썹 등을 그렸습니다. 옷과 배경은 얇게, 재빨리 칠해서 밝은 빛을 받은 섬세한 얼굴 표정에 주목하게 합니다. 자화상으로 자신을 성찰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노인 초상화를 그리기 위한 회화 기술을 연습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 판 레인의 63세의 자화상이라는 이 작품을 보면요. 피부가 처지고 되게 두껍고 흐물흐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번 덧발라서 나이든 얼굴 피부를 표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얼굴과 표정에 집중하도록 옷과 배경은 얇게 재빨리 칠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저번 주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작가도 약간 비슷한 이런 대비 효과를 썼었는데요. 주제가 강조되기 위해서 배경과 상극으로 배치하는 효과를 썼던 작가와 작품 누구일까요? 정답은 폴 세잔의 작업실의 난로입니다. 폴 세잔이 난로, 까만 난로를 부각하기 위해서 뒤에 하얀색 캔버스를 놔뒀죠. 그래서 까만 난로가 까만 배경에 묻히지 않고 하얀색 캔버스가 있기 때문에 난로가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렘브란트 판 레인도 배경은 얇게 가볍게 칠했는데 얼굴 피부는 두껍게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서 대비가 돼서 얼굴에 더 집중이 가게 됩니다. 렘브란트 판 레인 작가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렘브란트 판 레인은 미술사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화가 중 한 명인데요. 그는 어릴 적에 일찍 학교 교육을 그만두고 화가로서 도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역사 화가인 야코프 이삭스존 반 스바넨부르크 밑에서 3년간 배운 후 암스테르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네덜란드에서 손꼽히는 역사화가 페테르 라스트만 밑에서 짧게 도제 생활을 했고 새로운 기술들을 익힌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공방을 열었고 많은 자화상들을 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을 포착하기 위해 2개의 거울을 사용하여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곤 했고 자화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극적인 장면에서도 이런 감정들을 전달했습니다. 그 당시의 비평가들은 이 방법을 전혀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판했으나 후대의 사람들은 이것은 자아에 대한 탐구였을 뿐 아니라 미술에 대한 탐구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림 그릴 때 보면 인물이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0.0001mm만 틀려도 이상해 보이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렘브란트는 2개의 거울을 두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했는데 왜 그 당시 비평가들은 이렇게 비판했을까요? 혹시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렘브란트는 키아로스쿠로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물감의 농도와 빛의 역할을 실험했습니다.
키아루스코로란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배합하는 기법으로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조의 작품들에서 처음 사용되어 유명해졌습니다. 작가 카라바조는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죠. 렘브란트의 그림들은 밝은 부분이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그 주위와 배경에 어두운 부분이 넓게 배치되어 있어서 마치 어둠 속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 것처럼 밝은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에게 반사판을 비춰주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는 또 동시대에 많은 화가들이 표현하던 주제 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형식성을 제거함으로써 이와 같은 방법을 자신만의 전유물로 만들었고 인간애라는 숭고한 의식을 작품의 구성 요소로 스며들게 했습니다. 렘브란트는 비범한 사람들 속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주목하고 작품의 일상생활을 그렸으며 종교적인 작품에서조차 이러한 자신만의 특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직접 인쇄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많은 애칭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회화로 얻은 명성만큼이나 판화로도 상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은 오라니의 공의 비서인 콘스탄테인 후이헨스의 눈길을 끌어 헤이그 궁정으로부터 보수가 큰 몇 건의 주문들을 받았습니다. 렘브란트는 1631년에는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미술상인 핸드리크 반 오일렌부르그의 집에서 생활하며 암스테르담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인 니콜라스 툴프 박사를 그리는 의뢰를 받아 이를 작업했습니다. 작품 니콜라스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는 17세기의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움직임들을 세밀하게 묘사한 놀라운 그룹 초상화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단체에 소속된 여러 명의 인물을 함께 그리는 그룹 초상화는 네덜란드 회화의 고유한 장르에 속하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 작품의 가운데 사선 방향으로 자리한 시신은 화면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받고 있으며 의사들의 어두운 의상 그리고 짙은 배경과 대비되면서 더욱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시신의 왼쪽 팔을 해부하고 있는 텔프 박사의 두 손 역시 비교적 밝은 빛을 받고 있고요. 강의를 듣는 인물들은 각자 다른 몸짓과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렘브란트는 이들의 초상적 특징에 주목하기보다는 다양한 감정적인 반응을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시신의 해부가 팔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해부는 언제나 예외 없이 복부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텔프 박사가 팔을 먼저 해부하고 있는 것은 16세기의 해부학자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와 연관되는 해석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가장 분명한 명암 대비를 이루며 입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시신과 텔프 박사의 두 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물들의 묘사보다는 해부학 강의라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명함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곧 부유한 귀족들을 위한 초상화 제작을 독점해가기 시작했고 렘브란트는 자신의 제자들을 양성하고자 1634년에 성 루가의 길드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스승이 되었고 그의 공방은 번창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에 핸드리크의 조카인 사스키아 반 오일렌부르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임대한 집에서 살다가 후에 유대인 거주 지역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을 샀습니다. 이 저택의 구입은 말년에 렘브란트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성서를 주제로 한 연작과 대작, 역사화들로 더 큰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작품 중에 최고인 작품 야경은 그의 양식적인 발전 과정에서 전환점이 된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비평가들은 오래전부터 렘브란트의 작품 야경을 북유럽 미술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평해왔는데요. 새로 지은 웅장한 암스테르담의 도시민병대 본부 건물에 걸기 위해 주문한 이 작품은 프랑스 반닝코크 대장과 그 대원들을 그린 단체 초상화로 잘 차려입고 무장을 한 민병들이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 야경이라는 제목은 18세기에 붙었는데 그림에 칠한 니스가 검게 변한 것을 보고 밤의 장면이라 잘못 여겼기 때문입니다. 작품 야경에서 단체 초상화를 그리는 관습적인 규범을 완전히 뒤엎었는데요. 흔히 하듯 인물을 한 줄로 배열하는 대신 머스킷총과 창으로 무장한 한 무리의 사나이들이 어두운 아치 안에서 걸어 나오는 넓고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인 장면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북을 치고 기수는 깃발을 휘날리고 있으며 앞에서는 주도적 인물인 반닌코크가 부하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역동적인 구조를 통해 작품은 새로 탄생한 네덜란드 공화국의 번영을 이끄는 상업 중심지이던 암스테르담의 독립적인 기계와 시민적 긍지를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 명성의 절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활동 말기를 향해 갈수록 점차 제작하는 작품의 수가 줄어들었으나 새로운 표현 방식을 모색함에 따라 그의 작품은 서서히 발전했습니다. 그의 화법은 더 대담해지고 과감해졌으며 전체적으로 활기를 띠게 된 반면에 그가 그린 인물들은 몸짓과 움직임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 시기를 렘브란트 미술의 절정기로 여기고 있는데요. 렘브란트는 더 이상 작품 주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장용으로 미술품들을 계속 사들이다가 1656년에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저택과 재산은 경매로 처분됐습니다. 렘브란트는 1669년에 죽을 때까지 그 어떤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과도 견줄 수 없는 걸작들을 제작했는데요. 그는 붓, 분필, 애칭용 조각칼을 사용하여 최고의 솜씨로 인간의 형상과 감정을 정교하게 묘사해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었던 그리고 이후에도 좀처럼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렘브란트의 걸작, 작품 야경은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야경으로 더 많이 알려진 프랑스 반닌 코크 대장과 빌렘 반 로이덴부르그의 민방위대만큼 많은 역경을 겪었다고 자랑할 만한 작품도 드뭅니다. 이 그림은 18세기 말에 암스테르담 시청 내부에 알맞은 크기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보는 그림은 원작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1939년에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치가 침공하자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한 시골로 옮겨졌고 요새화된 성 안에서 자물쇠가 채워진 채 보관되었습니다. 주변의 적들 때문에 이 그림은 또다시 옮겨졌는데 배로 운반되어 대장간의 창고에 잠시 보관되었다가 북해 연안의 모래 언덕 아래 깊숙한 지하실의 철제 원통에 담겨 보관되었습니다. 이 장소도 안전하지 못하게 되자 이 그림은 마스트르히르트 근처 언덕에 지하 동굴 방공호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다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걸린 작품 야경은 두 차례의 우발적인 습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1975년에 이 그림 속 코크 대장을 악마라고 믿은 한 남자가 조각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년 후에 한 남자가 그림 속 알레고리적 여성 인물에 산을 부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작품 야경은 이 모든 역경을 견뎌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그 영광스러운 화려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걸작으로 칭송받는 이유도 많지만 이렇게 많은 역경이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주변의 적들, 나치가 침공했는데도 이 작품을 지키려고 정말 네덜란드가 많은 노력을 한 게 보이고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걸린 뒤에도 두 번이나 작품을 향한 테러가 있었는데 그 역경을 모두 견뎌낸 작품 야경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제라드 드 레이생은 렘브란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붓과 기교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했다. 렘브란트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날게요. 이어지는 두 번째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야경입니다.
저 푸른 빛도 너일 거야 너였을 거야 아름다워 눈을 뜨면 너의 목소리가 잠든 나를 깨워 저 푸른 빛도 새벽별처럼 밝혀질 거야 빛나는 starlight A beautiful night 내 곁에 서서 오래도록 아름답게 밝혀주고 싶어 Feel you I feel you Feel you 내 목소리가 잔잔한 파도와 함께 밀려 Feel 흐릿해져 더 멀어져가 눈을 깜빡이며 내 기억을 찾아 저 푸른 빛도 너일 거야 너였을 거야 빛나는 starlight A beautiful night 내 곁에 서서 오래도록 아름답게 밝혀주고 싶어 Feel you I feel you Feel you I feel you 빛나는 starlight A beautiful night 내 맘속에서 오래도록 찬란하게 밝혀주고 싶어 Feel you I feel you I feel you 내 목소리가 잔잔한 파도와 함께 밀려 I feel you I feel you feel you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두 번째 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야경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새로운 시대 나에 대한 관심 파트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파트에 나오는 작가와 작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일상의 풍경과 사람들인데요. 해상무역을 주도하며 성장한 네덜란드는 16세기 말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얻고자 7개 주 연합 공화국을 세웠으며 1648년 베르트팔렌 조약으로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 독립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칼빈 교도가 많았던 네덜란드에서 중산층의 집을 꾸미는 데 좋은 초상화나 풍경화,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북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이지만 17세기에는 더 본격적으로 일상의 풍경과 사람들이 그림의 독립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화가의 시선이 사람뿐 아니라 사람 주변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파트에서 처음 소개해드릴 작가는 요아힘 베케라르입니다. 이 작가는 사원소를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북유럽 안트베르펜 출신 화가인 베케라르는 일상적인 장면에 종교적 주제를 담은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요아힘 베케라르의 사원소 그림에는 4가지 작품에서 모두 앞쪽에는 16세기 네덜란드의 풍경을, 뒷 배경에는 성경의 한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원소인 불, 물, 공기, 흙을 주제로 한 4점 연작 중에 불과 물이 전시 중입니다. 각 그림에는 주제가 되는 원소와 관련된 생산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작품 불에서 부엌에는 기둥에 햄과 양고기 뒷다리살이, 나무 천정에는 칠면조와 깃털색이 독특한 암탉이 걸려있는 등 많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홍합 껍질이 흩어져 있고 자고새, 오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 초록색 그릇 위에는 양의 뒷다리살도 보입니다. 고기 덩어리는 금욕과 절제를 지켜야 하는 사순절을 앞두고 고기를 마음껏 먹고 즐기는 사육제를 암시합니다. 배경에는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의 집을 방문한 예수가 보이는데요. 언니인 마르타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마리아는 언니를 돕는 대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마르타가 예수에게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라고 일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품 물에 그려진 16세기 안트베르펜의 시장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 먹거리는 각각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각도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림의 풍족한 음식들은 실제 관찰을 통해 세심하고 정확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베케라르는 빠르고 간략하지만 효과적인 붓질로 그림을 그려 화가로서 뛰어난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배경에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사도들 앞에 나타나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었다는 풍어의 기적을 그린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원소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자는 모든 물질이 불, 물, 공기, 흙, 이 네 가지 본질적인 원소들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베케라르는 그림 속에서 물, 불, 공기, 흙의 사원소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전시되지는 못했지만 베케라르의 4연작 중에 공기와 흙 작품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공기 작품은 한 남자가 시장 모퉁이에서 집에서 기른 새와 알 등을 팔고 있습니다. 물을 표현한 생선 작품처럼 여기서도 공기중을 날아다니는 새를 표현한 것일까요? 또한 작품 흙에서는 사과와 양배추, 콜리플라워 등 땅에서 나는 채소와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 작품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생산물과 또 종교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아냈다는 점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메인더르트 호베마의 작은 집이 있는 숲 풍경입니다. 호베마의 고향 암스테르담 근처 숲을 그린 작품인데 숲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전원 모습을 그린 상상의 풍경화라는 점이 재밌습니다. 마인데르트 호베마는 네덜란드의 풍경화가로 암스테르담에서 출생했고 사망했습니다. 야곱 반 로이스달에게 배웠고 암스테르담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스승이 가졌던 내면적으로 충실한 조형력을 그는 갖지 못했지만 스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수한 존재였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넘치는 전원 풍경을 즐겨 그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델 하르니스의 가로수길이라는 작품은 원근법을 대단하게 사용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델 하르니스의 가로수라는 작품을 찾아봤는데요. 원근법이 정말 잘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가 메타세콰이어 길에 딱 서 있으면 저 멀리 나무까지 원근법이 되어서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 원근법이 이 작품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는 빌럼 판더 펠더의 강풍 속 네덜란드 배와 작은 배들이 있습니다. 빌럼 판더 펠더는 정교한 배를 그린 흑백 드로잉으로 유명한 아버지의 그림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그림이라니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빌럼 판더 펠더는 레이경 출생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에게서 그림을 배웠고 그도 역시 그 주제에 열중하여 17세기 네덜란드의 회경화가로서 가장 저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모두 수평선이 낮아 대체로 화면 아래로부터 4분의 1에서 5분의 1쯤 되는 것이 많으며 이와 같은 물과 하늘과 대기 속의 부두나 해변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또 폭풍우에 시달리는 배나 해전의 전경 같은 것을 재치 있는 명암의 대비 속에 나타내고 있는데 1673년 영국으로 건너간 후 죽을 때까지 런던의 궁정화가로서 종사했습니다. 대표작에는 네덜란드와 영불연합군의 해전을 그린 작품 포격이 있으며 현존하는 작품 가운데는 동생인 아드리엔과의 공동작품으로 여겨지는 것도 몇 점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얀 스테인의 여관, 깨진 달걀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많은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얀 스테인은 고향 레이던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레이던에서는 떠들썩한 술자리 모습에 재치 있는 풍자를 담아 표현하여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주는 그의 작품을 찾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림 가운데에서는 여관 여주인의 치마를 붙들고 웃는 술 취한 남성은 얀 스테인 자신이라고 합니다. 점잖은 여주인은 하얗고 깨끗한 컬러가 담긴 드레스에 앞치마를 두른 단정한 차림인데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남성의 손을 밀어내고 불쾌한 시선으로부터 가슴을 가리며 이를 계속하려는 모습이 잘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방탕한 모습은 그림 주변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은 담배를 다져 넣으려 파이프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으며 그 옆에 좀 더 나이가 많은 남성은 여관 주인에게 은근한 시선을 던지며 와인병의 향을 맡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정력제로 유명한 홍합 껍데기가 흩어져 있고 열린 와인 통막의 옆 막대기 역시 그다지 은밀하지 않습니다. 남성을 암시하는 듯한 프라이팬 손잡이가 남성들을 향해 있으며 바닥에는 달걀이 깨져 있는데요. 깨진 달걀은 보통 잃어버린 순결을 상징하지만 여관 주인은 남성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한 소년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불량한 남성들에게서 교훈을 얻은 듯 무언가 모른 척을 하고 있는데요. 얀 스테인은 어린이들이 어른들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뜻의 노인들의 노래를 따라 젊은이들이 피리를 분다라는 말을 그림 주제로 자주 활용했다고 합니다. 얀 스테인의 소란스러운 그림은 신앙심이 깊은 중산층 가정의 벽에 걸려 교훈을 핑계로 즐거움을 주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얀 스테인의 작품 중에서는 바람난 신부를 둔 신랑이라는 작품이 유명한데요. 이 작품은 결혼식 피로연 장면을 담아 간통을 삼가할 것을 계몽하기 위해 그렸습니다. 나이 많은 신랑이 지푸라기 몇 가닥을 꽂은 모자를 쓰고 있는 데다 그의 머리 위 천장에는 화환이 매달려 있고 그 사이로 사슴뿔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는 신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반대편엔 배가 불룩한 신부의 배에 손을 얹은 짓궂은 표정을 지은 소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는 신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기만을 당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바라보며 조롱하듯 웃고 있는 게 보입니다. 부부의 정절을 지키고 간통을 삼가하라는 교훈을 전달하는 플랑드르만의 교훈적 특징이 들어간 작품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관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랑드르 회화는 무엇일까요? 플랑드르 회화란 주변의 일상 물건이나 서민의 일상이 등장하는 모습을 묘사해서 당대의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고 유쾌하게 풀어낸 그림을 말합니다. 사실적인 인물 묘사로 부유한 시민과 농부들의 삶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담아내는데요.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표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랑드르 풍속화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그려졌는데요. 고도로 계산된 인물의 표정, 사물의 형태, 크기, 색, 빛의 효과까지 모두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최초의 플랑드르 화가인 얀 반 에이크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자면요.
작가 얀 반 에이크는 최초로 15세기 플랑드르 지방에 사실주의 양식을 정착시켜 북유럽 회화의 르네상스를 이끈 작가입니다.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밀 묘사와 냉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결합시켜 이탈리아와 구별되는 플랑드르만의 양식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플랑드르 지역의 초상화 장르를 확립시켰으며 유화를 탄생시키기도 했는데 거의 모든 작품에 서명을 한 최초의 플랑드르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얀 반 에이크의 대표작으로는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 겐트의 재단화, 붉은 터번을 감은 남자, 이렇게 세 작품이 있습니다. 얀 반 에이크의 대표작 세 작품 중에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 붉은 터번을 감은 남자는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진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는 이 작품들이 오지 못했지만 실제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는 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 듣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The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the lovers,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tripp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ll give it a chance. Now take my hand, stop it, and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on now, follow my lead.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And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and now my bed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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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hen we came, we let the story begin. We're going out on our first date.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you can eat.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the plate. We talk for hours and hours about the sweet and the sour and how your family's doing okay. And leaving, getting a taxi, kissing the backseat, tell the driver make the radio play. And I'm sing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on now, follow my lead.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and now my bed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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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Come on, be my baby,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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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and now my bed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Come on, be my baby. Come on, come on, be I'm in love with your body. Come on, be my baby. Come on, come on, be I'm in love with your body.
shape of you.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팝송이죠. 이어서 이번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가와 작품은 작가 피터 르더 호흐의 작품 안뜰에서의 모임입니다. 작가 피터 르더 호흐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풍속화가입니다. 페르메이르와 함께 델프트 화파를 대표하면서 중산층 가정의 고요한 실내와 정원 풍경을 평온하고 정갈하게 그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소박한 그의 그림 속에는 일상이 가진 꾸밈없는 진정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피터 르더 호흐는 1629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하를럼에서 풍경화가 니콜라스 베르햄에게 미술을 배웠고 1650년대 초반 리넨을 취급하는 상인이자 미술 수집가인 유스트루드 라 그렌지의 화가이자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작가 피터 르더 호흐는 얀 페르메이르라는 작가와 더불어 델프트 화파의 대표적인 화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두 화가는 주로 델프트에서 활동했고 중산층 가정의 일상생활을 화폭에 담곤 했습니다. 낯익은 실내의 내밀함을 포착한 점에서 도호흐 회화의 일부 주제는 페이메이르의 것과 흡사해 보이지만 페이메이르는 늘 특정 상황 안에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면 더호흐는 대부분의 작품들 속에서 매우 진부해 보이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를 잡거나 안뜰 청소하는 거나 린넨을 정리하거나 등등의 일상의 소소한 사건과 인물의 애정어린 시선으로 다가갔습니다. 작가 더호흐도 페이메이르처럼 물체의 표면에 비치는 빛에 관심을 두었는데요. 특히 그의 그림에는 미묘하고 반투명한 빛이 두드러집니다.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그만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방식은 작품의 심리적 혹은 물질적인 확장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또한 교묘한 원근법과 환상적인 색채의 구사로 그때까지의 풍속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공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호흐는 1661년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는데 주로 서민층 여성과 아이들을 그리던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좀 더 세련된 도시 생활과 풍경과 부유한 여성들을 모델로 한 초상화에 주력했습니다. 간결한 실내 풍경 대신 네덜란드 상류사회의 화려한 생활을 담기 위해 캔버스의 크기도 과거에 비해 확 커졌는데요. 그러나 그의 붓터치의 정교함은 점점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1670년대 말 작품에서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는 1684년 암스테르담 정신지체자 보호소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주요 작품에는 델프트 주택의 안뜰, 나무 그늘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 안뜰, 두 남자와 술을 마시는 여인과 하녀, 아기 요람 옆에서 부디스의 술을 놓는 어머니, 사과 깎는 여인, 벤치에 앉은 여인 등이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서민들의 일상생활의 소소한 모습을 담는 게 느껴지죠. 이번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의 또 다른 파트를 소개해 볼 건데요. 이번 파트의 주제는 르네상스 사람 곁으로 온 신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작가는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 성 제노비오의 세 가지 기적입니다. 보티첼리의 성 제노비오의 세 가지 기적에는 성 제노비오가 일으킨 세 가지 기적을 그린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왼쪽에는 어머니를 때려서 저주받은 두 아들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고 가운데는 죽은 소년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오른쪽에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치료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속 여러 개의 직선들이 하나의 점으로 모여서 작품의 공간감을 더 분명하게 느껴지게 하는 선원근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가 산드로 보티첼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이며 자연 연구에 대한 소박한 정열을 보였습니다. 미묘한 곡선과 감상적인 시정에 일찍부터 독자적인 성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전 부흥의 분위기와 신플라톤주의의 정신에 접하고 엄격한 리얼리즘의 일시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사실을 무시하고 양식화된 표현과 곡선의 묘미를 구사해 장식적 구도 속에 시적 세계를 표현하는 독자적인 화경을 열고 그 후 차차 신비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필리포 리피에게 그림을 배운 듯 했고 이어 베로키오와 폴라이월로로부터 사실주의를 배웠습니다. 초기에는 작품 포르테차와 유딧과 홀로페르네스와 성 세바스찬 등에서 보이듯이 자연 연구에 대한 소박한 정열을 보였는데 그 미묘한 곡선과 감상적인 시정에 일찍부터 독자적인 성격이 나타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후 메디치가를 중심으로 한 인문주의 학자, 시민들의 고전 부흥의 분위기와 신플라톤주의의 정신에 접하고 특히 안젤로 폴리치아노의 시에 고취되어 그린 작품 프리마베라는 시적 정신과 자연 연구의 아름다운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482년 피렌체로 돌아온 그는 그 후 약 10년 동안 점차 사실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화풍을 열었으며 가장 충실한 원숙기를 전개했습니다. 이 무렵의 작품으로는 작품 성 모자와 두 성 요한, 또 작품 비너스와 마르스, 비너스의 탄생까지 이 시기에 다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작품 비너스의 탄생은 사실주의를 무시하고 양식화된 표현과 곡선의 묘미를 구사하여 장식적 구도 속의 시적 세계를 표현한 걸작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대표적인 작품을 보면 작품 수태고지, 작품 성모대관처럼 차차 신비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때마침 1491년에 도미니크 회의 영걸,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성 마르코 수도원 원장으로 부임하여 메디치가의 이교주의적 정책과 피렌체의 퇴폐적 세태를 격렬한 예언자적 설교로 공격하기 시작하자 보티첼리는 그 설교에 매혹되어 신비적인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단테의 작품 신곡의 사파에 열중하여 조형 예술가로서는 자멸의 길을 밟았습니다. 보티첼리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인터넷에 지금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 검색하시면 그림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서 설명 들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유명하기도 한데요. 구성 요소의 의미가 더 깊습니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자신의 자식들을 죽이자 부인인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아들인 크로노스에게 복수를 명합니다. 이에 크로노스는 아버지의 생식기를 잘라 바다에 버리는데 그 주위에 생긴 물거품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그런데 작품 비너스의 탄생은 이 탄생의 순간보다는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의 시에 근거하여 그 이후에 키테라 섬에 도착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화면의 왼쪽에서는 바람의 신 제피로스가 봄의 님프인 클로리스 혹은 산들바람의 의인화인 아우라에게 안긴 채 바람을 불어 비너스를 해변으로 밀어보내고 있습니다. 화면의 우측에서는 비너스의 수행원인 계절의 여신 호라 중 봄의 여신이 비너스를 맞으며 그녀를 위해 옷을 펼치고 있는데 이 옷은 데이지와 수레국화 등 봄꽃들로 장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당대 유행하던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이론을 시각화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15세기의 신플라톤주의자들은 대부분 피렌체의 플라톤 아카데미아 회원들이었는데 메디치가 소유의 별장에서 자주 열렸던 이들의 회합에 보티첼리 역시 꾸준히 참석하면서 그곳의 지적 분위기를 많이 영향받았다고 합니다. 플라톤과 15세기 신플라톤주의 학자들은 비너스의 본성을 인간에게 육체적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지상의 여신과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랑을 고취시키는 천상의 여신, 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외형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비너스의 모습을 감상하는 행위는 인간의 마음을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플라톤주의자들은 비너스를 우주의 조화에 대한 완벽한 인격화로 보았으며 보티첼리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은 이러한 당대의 시상을 시각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면 우측의 인물을 봄의 여신이자 피렌체의 의인화인 플로러 여신으로 보고 이 장면을 신플라톤주의적 인간성의 상징인 비너스가 토스카나 해안에 도착함으로써 피렌체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표현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혹은 작품 비너스의 탄생이 작품 봄과 함께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 그려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두 그림 모두 사랑의 숭고함을 주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티첼리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은 조형 요소 또한 특별한데요. 작품 비너스의 탄생은 보티첼리 특유의 부드러운 곡선과 섬세한 세부 묘사, 그리고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성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또 신체 표현에 있어 양감이나 무게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비례나 자세가 왜곡되어 있는 것 또한 보티첼리 작품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비너스는 오른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왼손과 머리카락으로는 음부를 가리고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비너스 푸티가, 즉 정숙한 비너스라는 고전 조각의 특정 유형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 최고의 화가 아펠레스의 작품 물에서 나타난 아프로디테를 묘사한 로마의 학자 폴리니우스의 글이 보티첼리 그림의 전체 구성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너스의 자세는 당시 메디치가에 소장되어 있던 유명한 고전 조각인 작품 메디치가의 비너스를 연상시키는데 보티첼리는 이 작품을 자세하게 관찰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 조각의 아름다움을 찬미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또 이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품 비너스의 탄생은 어릴 적부터 많이 보았고 또 패러디 작품으로도 많이 봤는데 구성 요소와 조형 요소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니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작가 보티첼리에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과 작가는 작가 라파엘로의 작품 성모자와 세례 요한입니다. 이 파트에서 라파엘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작가 라파엘로를 시작으로 이 파트에 있는 다양한 작가와 작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여러 작가와 작품 소개해드렸는데 좀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시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 있는 작가와 작품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전시회에 가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작가와 작품명을 방송 들으시면서 검색하면서 들으시면 더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찾아가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이고요. 지하철 4호선 경의중앙선 이촌역 2번 출구에서 309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매 방법은 2주 간격으로 입장권을 추가로 판매한다고 하고요. 현장에서는 당일 입장권만 구매하실 수 있으시며 30분 단위 회차별 한정 수량 판매하므로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성인은 18,000원, 청소년은 15,000원이고 각종 할인 혜택과 카드는 인터넷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저번에도 꿀팁 알려드렸는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당일 한 장으로 50% 할인인데 혹시 7월 문화가 있는 날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8월에 계획이 있으신다면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시는 6월 2일에 이미 시작했고요. 10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휴관일은 9월 29일 추석 당일 하루만 쉰다고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문의전화 1688-2063에 전화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 전시되어 있는 작가와 작품 소개를 하다 보니까 작가 이름도 외국 이름이라 생소하시고 어려우신데 작가의 일대기, 일생을 소개하면 정말 다양한 가문 이름, 스승님 이름까지 막 이름도 어려우시고 복잡하시죠?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재밌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폭염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니 수분 보충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더위 잘 이겨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